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부동산 트렌드 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올해 부동산 트렌드 2025의 키워드가 뭘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 작년 책에서도 조금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라고 말씀은 드렸고, 이번 해 보면은 분석을 좀 했을 때 슈퍼 사이클 진입한 걸로 보여요. 다만 단기간에 폭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이클이 이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상승장에 돌입한 걸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교수님 벌써 이제 부동산 트렌드가 2022에서 2025까지 이제 매해년 이제 출간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매년 이 책의 예측도 좀 잘 맞아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좀 이번 이제 내년도 예측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예측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1년에 부동산 트렌드 2021을 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가정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크게 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거고, 금리 이기는 장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3 책을 쓸 때는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준거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2018년 또는 2019년 가격대라고 봤어요. 2023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단지별로 어느 정도 가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지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놀랐던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23년 중후반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3년 초 또는 22년 말에 벌써 그 가격이 찍고 많은 데가 또 반등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24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이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조가 좀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슈퍼사이클 진입한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사람들 소득 수준이 좀 지금 좀 스태그넌트한데, 이게 지금은 그 장세하고는 상관없이 부동산은 다른 레이어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 지금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 케이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 10월자 보면은 제목 자체가 그 하우징 프라이스 슈퍼사이클 getting going이에요. 글로벌 도시들을 봤을 때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거기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기준금리 낮출 거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유동성이 확보가 될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서 공급이 다 없어요. 주요 메이저 도시들.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소득이랑 상관없이 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글로벌 현상인 거지, 우리가 글로벌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다니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지금 글로벌에서 경기가 좀 좋고 사람들의 소득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데가 미국이에요. 유럽 우리보다 더 안 좋고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경도 안에서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올랐어요. 고가주택 지역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장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어떤 그 교수님이 생각하신 어떤 팩터, 요인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 분석할 때 이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골든 크로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20일 단기 이동 평균선하고 장기의 이동 평균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어버리고 올라갈 때가 골든 크로스고,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오는 게 이제 데드 크로스의 시작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1단위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들었어요. 머신러닝으로. 이 흐름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변곡점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급등, 그 다음에 2010년에 급락하고 2013년에 급등 시점을 제대로 맞춘 단기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어떤 기일들을 계산을 하고 봤을 때 슈퍼사이클의 서울 전체에서 올해 한 4월에 시작됐고요. 강남이 3월, 노원구가 6월 달에 시작된 걸로 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도 큰 무리 없이 다 맞췄고요.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해서. 자, 그럼 만약에 요게 골든크로스에 일단 진입했는데 그 어떤 지속 기간 같은 것도 혹시 연구를 좀 하셨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이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패턴이 잡히고, 그 2010년에서 13년까지 거의 3년간의 하락 사이클이었는데, 이번에 2021년 후반부터 2023년 초반까지 보면은 거의 1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보다 하락 사이클은 굉장히 작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2023년부터 올 초까지를 좀 정체 기간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2010년대 중반의 정체기보다 짧았어요. 그럼 과연 상승장만 뭐 2013년부터 뭐 2021년까지 그 대세 상승 그거 그렇게 갈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고 상승장도 짧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만 이 상승장이라는 게 뭐 1, 2년이라는 짧은 상승장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게 10년짜리 장기 사이클일 것 같지도 않아요. 중앙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나 이런 외부 변수가 또 나타난다고 한다고 하면 그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한번 더 여쭤보면 지금 초양극화 시대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같은 서울인데도 이제 부동산 가격 격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순간 좀 동조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 가격이 벌어지는 거는 글로벌 현상인 거예요.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교수님이 2017년에 쓴 얼번 크라이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각 국가에 있는 슈퍼스타 도시하고 일반 도시하고 가격 차이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2017년 책이에요. 그러면 2010년대를 분석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그 패턴이 2010년대부터 나타난 것이고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같은 직종에 있는 탑 1%의 소득을 버는 사람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옛날에 뭐 아이돌 제때 뭐 이지연 뭐 이런 가수 있었거든요. 뭐 되게 유명했죠. 강수지 이런 분들. 아, 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블랙핑크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소득 1%하고 50%의 격차가 이랬으면 지금은 이럴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보자고요. 매입하는 동네들. 반포, 압구정, 청담, 성수, 한남을 벗어나지 않아요. 분당도 안 들어가요. 되게 죄송한데. 이게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차원에서도 슈퍼스타 도시하고 아닌 도시들, 슈퍼스타 도시 안에서도 시장이 마이크로 다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데 다만 서울은 약간 다른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이게 완전 세그리게이션 돼 있어요. 인종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종적으로 최소한 세그리게이션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도시에서의 서민들하고 우리나라의 서민은 레벨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서민분들은 그래도 워크 에티시 있어가지고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누적 상승률 자체는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2010년대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가 저택하고 저가 저택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마 계속 가지만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거예요. 다만 레벨의 차이는 커지는 거죠. 그죠? 5억하고 10억짜리 주택이 있을 때 똑같이 100% 상승했다고 하면은 이때는 5억하고 10억은 5억 차이지만은 20억하고 10억은 10억 차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나타날 겁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도 뭐 지금 이렇게 지역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지금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뭐 특히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 부산, 뭐 대구, 경북 이런 광역시가 아직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해소될 수는 없는 건가요? 해소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네. 팩트를 갖고 가야 돼요. 아, 예, 네. 그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울경 같은 데를 보자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자고요.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 버블이었어요. 이상한 버블. 2016년부터 19년까지 서울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부울경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가격이 빠져요. 특히 울산하고 경남, 여기가 조선이 황폐해지면서 지역 경기 안전에서 빠진 거거든요. 광역시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첫 번째는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서울도 인구가 빠져요. 전국에서 인구가 상승하는 데는 인천하고 경기 빼니 없어요. 나머지 다 빠져요. 그죠? 그럼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은 인구가 빠지지만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소득이 올라가느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장담을 못 해요. 장담을 못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202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아파트를 다 전화했다고요.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2026년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동시에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럼 최소한 공급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뭐 오버 서플라이가 일어난 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야겠죠. 수요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은 거기는.
그래도 광역시라는 게 그 지역에서의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은 또 신규 물량이 없어서 물량이 적은 것 때문에 가격이 최소한 하락을 멈추거나 일부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 관련자들은 이게 2020년대 초반에 폭등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급등한 적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를 통틀어서 계속 가격은 평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0.5% 이자율 돼가지고 유동성이 폭증을 해서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거는 기억에서 지우셔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럼 지방은 좀 몇 년, 수년 정도 좀 더 고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장에는 또 경기, 인천까지 또 수도권까지 좀 이렇게 확장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딱 서울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16년을 기점으로 경기하고 인천은 가격이 거의 안 올라요. 계속 플랫했어요. 서울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2016 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가다가 그때부터 가격 차별화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럼 지금도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과 서울 인접한 지역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들은 그나마 서울권의 영향을 받겠지만은 다른 지역들은 주변에 그린벨트 좀 풀고 아파트 지으면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데죠. 따라서 가격 측면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는 아마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아닌 것이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애 주기가 있고 본인의 가구 구성들이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과거 20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상승은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이 서울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강남권이나 마용성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정말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경매에서 뭐 낙찰률이 굉장히 떨어졌네, 평균적으로. 그건 맞는데 강남권 낙찰률 보면은 낙찰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고가 아파트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서울시 아파트의 중위값이 얼마냐에 대한 질문에 사람은 대답 못 할 거라고요. 근데 전 세계 어디서나 아파트 가격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중위값 갖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중위값을 얘기를 해야지 중위값을 갖고 있는 거대한 수요자들이 그걸 갖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서울시 전체가 2024년 3분기에 중위값이 10억이에요. 아파트 10억. 노원구가 전체에서 10%를 차지해요. 서울시 아파트에서. 노원구가 5억 9,500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은 60억짜리 아파트는 정말 0.01%가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자기 에쿼티 30억이 필요해요. 그죠? 최소한. 5억 9,500만 원은 죄송합니다만은 3억이면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다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지금 대출 관치금융 해가지고 움츠려서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조그만 다른 소스로 그 파이낸싱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3억을 파이낸싱을 못 할까요? 저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단기적으로 눌러버린 것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요 자체가 고가 주택에만 존재하고 저가 주택은 없다는 거는 거긴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중위값이 얼마인지도 일반인들이 몰라요. 서울시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이 아는 순간 10억짜리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충분히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아져요. 네. 지금 뭐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분양가도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청약시장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근데 분양가를 우리가 규제를 해서 분양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만은 그 분양가의 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그 주변 아파트보다 여전히 싸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가 더 비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보다 싸다고 하면은 분양가가 올랐다 한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력적인 투자처죠. 최소한 주변에 구축 아파트만큼 올라갈 것이다 하는 보수적인 관점이고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신축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구축 대비 얼마만큼 가격이
이 메리트가 있느냐 하고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지하철 접근성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역세권이냐 여부 등 보면은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네. 결국 뭐 당첨이 되면 좋은 거겠죠. 네. 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얼죽신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런 선호가 좀 있는데요. 교수님도 이왕이면 신축을 좀 선호하실 건 같은데 그래도 꼭 반드시 신축이어야만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뭐 입지가 좋으면 뭐 구축도 괜찮다 뭐 이런 의견이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인데 신축에 대한 그게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것들 보면은 전세 사기가 주로 빌라에서 나타나는데 네. 빌라가 구축 가격이 잘 형성이 안 되잖아요. 빌라는 사실 월세 전세로 하는 시장이 거래는 잘 안 되니까. 근데 신축 빌라라고 해놓고 거래가 안 되니까 신축 빌라 가격을 굉장히 오버 프라이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속이죠. 근데 보면은 당하는 사람들 다 신축에서 많이 당해요. 그게 뭐냐면 신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특히 우리가 5년 이내에 신축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열광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잘된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아파트들도 아주 신축은 아니지만 신축급으로 생각을 해서 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나?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예. 네. 교수님께서 진짜 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 좀 제시해 주셨던 한국형 뉴 리츠,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좀 느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좀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주택, 새로운 주거자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은행과 같이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새로운 타입의 뉴 리츠예요. 리츠. 그러니까 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드 되는 거니까 새로운 이제 퍼블릭 에쿼티 상품인 거예요. 사실은 공공에서 트레이드가 되는 에쿼티 상품. 그러면 가계대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가계대출은 프라이빗 론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이 뉴리츠라는 거는 기본적인 구조는 보증금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거주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금으로 리츠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토지를 소유를 해요. 그리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금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자산 취득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가 이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주택이라고 하면은 1억 원 정도를 리츠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리츠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지 리츠가 갖고 있는 건물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건물은 리츠 소유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리츠 회사에 임대료를 내요. 리츠는 기본적으로 넷 프로핏의 90%를 돌려줘야 돼요. 소득이 났을 때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츠를 매각하고 나가는 순간 매각 차익에 대한 그 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5억 돈 내고 그 건물을 사든지 5억이란 돈이 없으면은 전세나 월세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새로운 중간 유형의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거죠. 1억을 내고 리츠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유형의 주택 상품이면서 주거 사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0년 정도 있으면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60에서 한 100% 정도 자산 취득이 나타나요. 그러면 1억 투자해서 6천에서 한 1억까지 벌 수 있으니까 거주하면서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가계부채도 잡고 거주 안정성도 확보하고 투자도 하는 이런 개념으로 괜찮다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이 좀 성공하려면 그래도 첫 시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이런 공공택지라든지 그린벨트를 푼 이런 쪽에서 이제 성공을 한번 이루셔야 그렇죠. 되는 예, 거죠. 무조건 맨 처음에 성공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서울시가 지금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땅값이 저렴한 특히 이제 공공에서 인센티브로 지금 토지를 조성할 거 아니에요. 88 대책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 네. 그럼 거기랑 같이 가야죠, 이게. 여기서 리츠라는 거는 공공적 인센티브가 들어가나 리츠 운영사는 민간이어야 될 것이고 다만 임대료에 대한 캡은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자체는 민간 브랜드여야 돼요. SH, LH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힐스테이 레미안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건설회사는 그냥 피 베이스로 해가지고 건설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좀 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리츠의 역사가 싱가포르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남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미국까지 진출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리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츠 상품 자체가 리츠 산업의 고도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산 운영업의 고도화하고 리츠 산업 자체의 고도화. 그 정책이 좀 성공하려면 어떤 성공 조건이 좀 있을까요? 서울시가 제일 중요해요. 서울시가 토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SH 서울시가 빨리 토지 작업 잘 했으면 좋겠고요. 보상 같은 것도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 빨리 해주고 토지를 빨리 깔끔하게 만드는 거 여러 군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미 땅이 있잖아요. 거기는 코레일 땅이죠. 국토부가 상위 기관이고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업무지구도 다 오피스를 넣지는 않잖아요. 절반은 아파트 넣으니까 제가 대충 계산할 때 거기에 만 채 들어가요. 용적률 500% 했을 때. 거기 빨리 열고 상암동에 맨날 오피스 건물 100층짜리 짓는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어차피 안 돼요. 거기는 근데 아마 주택 수요는 충분해요. 그 용적률 1000% 얘기했으니까 용적률 1000%짜리 짓자고요. 거기서 또 몇천 채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서울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돼야 될 땅들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차고지 같은 데 있잖아요. 창동도 있고 수소도 있고 수소 차고지 KTX 수소역에 있는 거 그거 경기도까지 빼자고요. 빼면 그 땅 완전 노른장이 따위니까 그런 작업은 사실 좀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경기도권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 너희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여기서부터 수소까지 그냥 뚫어주게 할 테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 여기도 좋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뭐 차고지들도 빨리빨리 지금 좀 리더십 갖고 뭘 해야죠. 이거 뭐 교수님의 말씀처럼 좀 진행이 되면 뭔가 공급 부족 어떤 신호도 좀 제대로 조금 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2024년이 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좀 미칠 어떤 대외적인 부분 혹은 대내적인 부분, 변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경기가 안 좋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좀 제가 염려스럽고요. 왜냐하면은 수요 측면에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 그 물량이 없다는 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도 빨리 급하게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환율 폭등하면서 그 우리나라 자금도 미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또 폭등해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내적으로 지금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독립적인 위치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지금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금융당국자에서 좀 체크할 때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계셨죠? 네,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좀 궁금해하실 지점일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내년도 부동산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대표님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전망이 중요하니까 이제 전망의 출발점은 현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가격이 올랐다. 근데 왜 집을 샀냐?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가중됐냐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자산시장은 공교롭게도요,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똑같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산시장은 반복되냐면 그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계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아요. 다 돈 벌고 싶어 하고, 다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고,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은 반복돼요. 그래서 2022년과 똑같은 시장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9년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2009년도 초에 자 증가하죠. 지금처럼 똑같이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죠. 근데 지금하고는 조금 완연하게 다른 속도입니다. 절대 규모라든가. 근데 피크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9천 건 찍었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증가했지? 가격이 왜 올랐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그래프는 당시에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에요.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죠. 실수요라는 거예요.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왜 실수요가 증가했을까요? 똑같은 이유였어요.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니까 그 당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완화해주고 종부세 무력화시키거든요. 거의. 양도세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무주택자가 불안하죠. 이러다가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또 이 당시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요. 금리 인하 시킨다고? 집값 오르겠네? 그러면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고요. 당시 신문을 볼게요. 그렇게 빠지는 집값이 다시 입주 물량 감소한다 그러면서 강남 불패론 나오고요.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막 가파르게 상승해요.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와 2024년도를 저는 유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2009년 이후에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이제는 2025년부터 집값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개별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올림픽 패밀리타운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급락하죠. 그러다가 부양책 쓰고 금리 인하 엄청 하니까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근데 올랐을 때 누가 샀다고요? 무주택자가 빚을 내서 집을 사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빠지죠. 다시. 네. 이런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고가 아파트 천덕꾸러기 4년간 거래 최저.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들. 2012년 기사인데 올해 서울 아파트가 IMF 이후 가장 많이 떨어져. 흥미로운 이런 것도 보여요. 전셋값 상승폭이 큰 아파트가 매매가는 떨어집니다. 이거요. 똑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능성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 아니요.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 더 빠진다고요. 이거 보세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마지노선 무너져.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수요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빚으로 이루어진 수요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엄청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게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대신 기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럼 이제 뭐 강남을 선두로 해가지고 집값이 이미 전고점을 회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좀 시간을 두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강남이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진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주거 선호 지역에 독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투자로 많이 갖고 있어요. 갭 투자 비율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역설적으로 클 수 있어요. 이건 볼게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게 반포자의 30평대 반포입니다. 그 유명한. 자, 나름 신축이에요. 10년이 훨씬 넘긴 했지만 그래도요. 근데 이 가격을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2023년 초에 이 가격이 10억 원이 하락했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막 싸게 팔거든요. 쉽게 말해서 싸게. 근데 누가 팔았을까요? 저 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요? 갭 투자한 사람들이 팔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닌가요? 네. 투자자가 팔긴 했는데 많이 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많이 번 사람.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 네. 양도 차익이 큰 사람. 절대로 내가 산 가격에서 밑에는 팔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절대 낮춰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팔면 영끌한 사람들이 팔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끌은 저렇게 못 팔아요. 그래서 영끌은 버텨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경매로 가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파는 사람들은 공통점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으로 싸게 팔 수 있다고요. 낮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금 빠져도 초조하거든. 원래 돈을 많이 벌수록 고통스러워요. 그 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저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과거 시장도 또 이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심리들도 좀 이해가 좀 되네요. 박사님, 저거는요. 네. 과거도 아니에요. 2년 전이에요. 3년 전에. 네. 근데 저거를 경험하고도 네.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강남 불패. 10억이 빠졌다니까요. 네. 제가 이거 조작한 거 아닌데. 심지어 1층은 뺀 거래요. 네.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합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하자. 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집값이 오를 때만. 그때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집값이 하락하면 기대를 해요. 더 떨어질 것. 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집값이 오르면 불안해요.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보다도 불안을 기대로 바꾸시라.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내년도에 올라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기대해야죠. 이제 살 타이밍을 조금 노리고 있어야 된다. 너무요. 아, 너무. 네. 네. 강남 부동산은 말고 조금 더 저렴한 거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아니 이제 것부터 해야 자기 예산에 맞는 걸 찾는 건데 많이 떨어진 걸 사라. 많이 떨어진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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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어진 게 오히려 더 많이 오를 거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해요. 이거는 네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살고 싶은 그리고 사고 싶은 아파트가 쭉 이제 리스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가격이 변화할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산다. 저 우문 같지만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원하시니까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언제 딱 매수할 것 같은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 올까요? 내년 올까요? 이것도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가끔 또 하시냐면 야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 아니 어떻게 시장의 변동 원리가 갑자기 달라집니까? 자산 시장에서는요 새로운 얘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슬세권, 뭐 병푸마 이런 거 나오면 벌써 고점인 거예요. 네. 얼죽씩 나오는 순간 신축 아파트는 고점인 거예요. 이제 안 오르잖아.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어. 아파트 이런 노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고점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네.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러니까 변하는 거를 찾으면 예측이 안 돼요. 네. 내가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대신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네. 세상이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건 알아요. 변하지 않을 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뭐죠? 변하지 않을 거는 이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집값이 빠지면 산다. 자, 그리고 빠지면 다시 오른다.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 음. 이거예요. 네. 집값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자산 가격은 바닥이다. 네. 예. 이거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서 바닥이 개념 규정도 박사님 중요합니다. 네. 바닥이라는 건 많이 떨어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오르는 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투자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많이 빠졌다고 투자하면 안 돼요.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사라. 그렇죠.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걸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그래도 좀 좌지우지할 만한 이런 변수나 키워드 혹시 있을까요? 뭐 단연 정부 정책이겠죠. 정책. 특히 정부 정책이 또 급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도 단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단기적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영향이 역시나 한국에서는 이제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시장의 본질적으로 변화의 방향성을 이끄는 건 사실 매도 물량이 될 겁니다. 매도 물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면 정책이 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좀 내놓게 이렇게 좀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동안 양도세 면제 대신 1년 후에는 양도세 50%.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집값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한번 하락은 할 테지만 기회가 있다. 우리 또 아까 저는 2013년도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때가 정말 우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말 바닥이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패밀리 아파트 8억, 6억, 6억
지금 너무 좋았죠. 너무 20억 넘지 않나요?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네, 제가 음악 아파트.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08년도에 7억 원으로 빠졌다가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다시 막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거래량을 주목하는 게 어떻습니까? 같은 7억이라고 해도 거래량이 이때 증가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바닥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2009년도 저 동그라미 친 부분 뭐 강남의 아파트들은 저 지점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저게 어. 저 밑으로 안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제 예측이 틀린 거죠. 아, 네. 근데 제 가능성은 제가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전망하는 사람이니까 저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꾸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맞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근데 이게 또 원칙은 아는데 이제 서울 부동산이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내 현금 자산 뭐 5억을 갖고 있어도 뭐 80%인 뭐 4억을 빌려서 9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땅히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아파트들만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좋은 아파트들만 우리가 조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요, 투자나 뭐 내 집 마련할 때 메타인지를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자신을 파악을 잘 해야죠. 맨날 강남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올랐지? 60억 원이 됐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있다. 그러면 2억이면 뭐 1억 6천 빌려서 한 3억 6천인데 그러면 뭐 일단 서울의 아파트는 좀 부족하잖아요. 아닙니다. 가는데.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하락한다고 볼 때 지금 5억인 아파트잖아요. 5억이 30% 하락하면 3억 5천이니까. 그렇죠. 그런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뭐 약간 입지 좋은 빌라 다세대를 그 가격에 매입하는 건 어때요? 그러셔도 되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가격으로 일단 접근하시는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균에서 지금 11억 원, 12억 원이 가고 있는데 지금 강남은 막 30억 원, 40억 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은 다 10억 원 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평균 가격이 12억 원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지를 않아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아, 그렇네. 이런 지역도 이 가격대에 있네. 그러면 이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지면 내 예산에 들어오니까 난 사야겠다. 그래서 계속 변화를 지켜보고 가격이 떨어지다가 그 아파트가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 여기 이사 갑시다. 내 집 마련합시다. 가셔서 이제는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이런 거지. 처음부터 막 그렇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시고 그런 좋은 시점이 앞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그런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큰 거는 결국 탄핵 이슈죠. 탄핵 이슈, 네. 정치적 이슈. 네. 우리가 아무도 예상 못했었던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일단 다 막 정치 사회 쪽으로 막 관심들이 다 가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돼 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었을 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죠. 또다시 막 종부세 강화되고 양도세 강화되고 이러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히려 지방 급매물들이 더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반포, 압구정 이런 쪽으로 매물 찾는 이유는 또 양극화 더 심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진입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항들도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부터 한 2, 3년간 공급 부족을 좀 예측하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좀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만 세대 정도로 입주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26년도부터는 1만 세대권으로 갔다가 확 떨어져요. 문제는 2026년도부터라는 게 문제입니다. 26년도가 적다가 아니라 26년도부터 적다잖아요. 앞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활성화될 여지가 없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이제 9년 동안이었죠. 그 9년 기간 동안 있었던 정비 사업들이 많이 해제시켜 버립니다. 한 3,400개의 정비 사업 구역들 해제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인허가도 많이들 이제 지연시켰다 보니까 사업들이 잘 못 갔었죠.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오래된 빌라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데 신축 아파트 공급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이런 역풍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인이 막 지정을 했지만 2021년도에 처음 지정한 애들이 4년 됐는데 조합 설립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비 사업이라는 건 중장기적인 안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졌다 보니까 202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고, 그 이후로도 공급량이 계속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뭐 공급 물량이 이렇게 급감을 계속 한다고 예측이 된다면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런 기조는 뭐 계속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강북의 뭐 아파트들 찾아보다 보면 뭐 많이 나야 한 3억, 적게 나면 1, 2억 뭐 이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5, 6억씩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이유는 되게 간명합니다. 막상 신축에 살아보신 분들은 구축을 절대 못 갑니다.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경기도의 신도시로 들어가신 분들이 서울로 절대 못 돌아옵니다. 삶이 편해질 때는 편하다라고 하고 마는데 불편해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죽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집을 좀 사기보다는 관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사고 싶은 곳이 어디냐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게 저 역시도 앞서서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이 하반기에 올라간다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고 싶은 곳이 서울의 아파트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2025년도가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급 물량 자체도 서울 중심적으로 이제 먼저 급감을 하거든요. 이제 지방도 순차적으로 공급량이 이제 꺾여 들어가긴 시작해요. 그렇지만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미분양들이 누적된 사항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중심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번 책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지보다 중요한 건 시점이다 이런 또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무엇을 샀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이제 최대한 이제 상급지를 살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봤을 때 소장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가요? 아니, 돈만 있으면 네. 반포 압구정 가야죠. 지금도? 그럼요. 지금도 반포 압구정인데 근데 네. 문제는 네. 돈이 안 되죠. 그렇게 뻔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다 저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싼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네. 내가 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는 최대한 좋은 동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5장 부분에는 네. 이제 급지를 좀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음. 결국은 우리가 급을 한번 나눠보고 상급지를 못 간다라고 하면 그 급지 내에서도 약간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 동네가 바뀌어 나갈 곳들. 당장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이제 동네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2의 성동구, 제2의 마포구는 어디가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한테 나만의 상급지는 마포인가요? 성동구인가요? 용산 한남뉴타운이나 이제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입성이 이제 제 로망이긴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자동차,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터보832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부동산, 이 불을 가르는 척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중은 낮아지되 유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950년부터 이제 한국 경제 발전사를 쫙 보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000년대 한 중반까지, 후반까지 한국 부자들의 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부동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깔고 앉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고, 공장을 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자기 건물에서 병원을 했는데 30년 후에 병원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해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농촌을 떠나고 다 서울로 몰려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 성장기에 결국 이제 땅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지표를 그냥 반영하는 거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고도 성장기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았는데, 구조적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살아갈 때 지금까지 50년 동안 있어 왔던 그 정도까지 그 부동산이 불을 가는 척도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대한 사회 트렌드 변화인데,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한국에서 신흥 부자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IT 쪽이에요. 뭐 네이버, 이혜진 의장님, 뭐 카카오 김범수 의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뭐 대기업처럼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게임 회사 뭐 몇백억 하다가 몇백억 엑시트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IT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미디어 커머스 하는 애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엑시트를 했고, 5년 전에는 플랫폼 회사 하는 애들이 또 엑시트를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를 보면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 하는 게 디지털 세계. 저는 디지털 세계가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보면 그걸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의 공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실물 자산에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서 그걸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큰 부를 일구게 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뭐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돈을 벌면 실무자산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이 불을 가르는 척도가 뭐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서울 시내 어떤 입지들도 많이 변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이런 부촌 동네가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저는 계속 이동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주거지가 상업지보다 더 느리게 이동하는 경향이 확 뚜렷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남 개발의 역사를 볼 때도 1970년대에 강남 개발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땅 장사를 했었고, 그리고 강남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학교도 강제로 막 배치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 부촌으로 떠오르게 된 게 20년 후란 말이에요. 7살 때부터 반포에 살았는데요. 옛날에는 서리마을하고 방배동 그쪽이 부촌이었고,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지금 반래퍼랑 아리팍이랑 이 자리는 약간 그 안에서는 서민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도 그러니까 집값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그리고 개발 정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터보님. 터보님은 좀 부자 동네에서 그래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이런 뭐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보면요. 이제 전통 부촌이었었던 성북동, 그리고 평창동, 설해마을에서 이제는 부자들이 좀 떠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로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유는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북동, 평창동이 예전에 뭐 청와대도 가깝고 종로 업무지구랑 워낙 가까우니까 거기 살면 실제로 직주 근접이 되게 좋았던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무지구의 상당수가 되게 다양하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지구의 대체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북 평창동이 살기가 불편해요. 거기 사시는 오래된 부자들은 불편해도 살아요. 이 말을 다시 받아보면 성북 평창동이 그 고유의 분위기도 있고 뭐 주택가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아직까지도 재벌들도 많이 살고 부자들도 많이 살지만 많이 떠나는 이유를 보면 2세, 3세들이 안 살고 싶어 해요. 그들은 젊고 충분히 더 어떤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성북 평창동 막 이런 한남동 막 이태원동 여기 주택가가 아니면 다 아파트 후졌고 층도 낮고 막 이렇게 되게 좁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가격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기존에 살았던 사람만 살고 유입은 거의 없고 이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정체돼 있는 거죠. 뭐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직주 근접과 어떤 살기 불편한 부분에 대한 대체 가능지들이 많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말씀이시죠?